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3월 31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3% 하락하면서 양 증시가 오늘 3%로 크게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조 5천억을 매도를 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반대로 6,6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투자자가 2,100억 매도, 기관 투자자가 1,400억을 매수하면서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을 작정하고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단숨에 2,400선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가 상승 추세를 이어오던 그 저점 라인도 오늘 한 번에 갭으로 뚫고 내려간 상황이고요. 코스피의 하락 추세가 시작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쌍봉 형태로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이 그동안 이제 상승을 이끌었는데 최근에 이제 약세를 좀 보이면서 눌러졌고요. 오늘은 반도체 종목 할 거 없이 전체가 그냥 눌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으로 지금 진입이 되었고요. 바닥 라인을 확인할 수 없는 구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될수록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1조 6천억 가까이를 매도를 하면서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월 17일에서 3월 21일까지 바짝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뱉어내는 모습이었고요. 이제 4월달로 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새로운 장에 들어가는 순간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크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신호다라고 보여지고요. 기관 투자자도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 6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지수 방어 차원에서 매수를 해 주었지만 크게 지금 매수하지 않았고요.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매수세는 차익 실현을 뱉고 나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지금 코스피의 수급이 별로 좋지 않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3% 가까이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바닥 라인을 뚫고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N자로 지금 떨어지는 모양새고요. 670포인트로 이제 조금 더 하락하면 600 초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참 코스닥이 바닥 라인을 지지를 할 때 좀 이제 많이 내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구간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투자자까지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도 3일 연속 지금 매도를 하면서 최근 단기간에는 계속 코스닥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었고요. 나머지 수급들은 대부분 매도를 하거나 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투자가 지금 대부분의 매수를 해주고 있고 결론적으로는 저 수급은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수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증시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도 처참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2.7% 하락을 했고요. 니케이는 4%까지 떨어지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N자로 완벽하게 지금 니케이도 아래를 뚫고 내려가는 형상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전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으로 한번 크게 떨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라인까지 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니케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계속 반복된 자리에서 저항을 맞았었고 일본에 대한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상황 속에 결국에는 증시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는 그 구간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요거는 니케이뿐만이 아니라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결국에는 월봉 입장에서 음봉이 아주 크게 길게 지금 나온 상황이고 다음 달의 움직임, 4월 달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락 이후에 반등을 좀 하더라도 그 이후 움직임은 계속 하락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쭉 이렇게 금융위기가 온 것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전에 2021년 때, 2022년 때 보던 하락 추세와 유사하게 나스닥이 꽤 깊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이 하락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언제 이 하락세가 좀 멎는지 좀 보도록 하고 확실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하락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도 보겠습니다. 원달러가 지금 1475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4원
올라갔고요. 네, 결국엔 1470원 돌파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위로 치솟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 21선의 U자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림이다라고 보았고, 결국엔 추세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3월 31일 월 말이기 때문에 이러한 급등이 좀 있었고요. 4월 초부터는 다시 한번 이 달러에 대한 방어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 환율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최근에 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환율의 방어가 얼마나 원활할지 그런 것들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제 전체 평균선, 그죠? 아주 장기 이평에 대한 평균선들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꾸준히. 121선만 하더라도 벌써 1,400원 중반까지 도달을 하기 직전입니다. 그만큼 아주 오랫동안 우리나라가 고환율에 지금 진입을 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히려 금융위기 때보다 이 환율에 대한 이 압박이 훨씬 더 심할 수 있다. 서서히 말려 죽이는 듯한 그런 이 환율에 대한 압박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떨어질 만한 그런 추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월초가 와서 방어를 하겠지만 이게 또 얼마나 또 버텨줄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한번 4월달 들어갔을 때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도 좋지 않습니다. 네, US 지금 테크 100은 1.5% 정도 빠지고 있고요. 또 1%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오늘도 미국 증시 분위기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2% 가까이 빠지면서 전반적인 시장이 크게 지금 눌러지는 모습입니다.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 69.6달러로 비슷하고요. 전년가스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4.2%까지. 그래서 계속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점점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안정세를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채권시장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19%까지 또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4.38%까지 올라갔던 국채금리가 지금 며칠 만에 이렇게 다시 쭉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트럼프에 대한 관세가 곧 발표가 될 예정이죠. 4월 2일. 그래서 그 관세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인플레보다도 경기의 둔화를 좀 더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듯 합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빠르게 떨어지고 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의 국채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의도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 트럼프의 의도는 국채 금리가 낮아졌을 때에 대한 이게 미국 부채가 돌아왔을 때 차환으로서의 이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채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대신 나스닥과 같은 그런 기술주들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인 그런 이 증시들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이기적인 상황이 생긴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세계의 이 증시와 그 다음에 세계 국가들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지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렇게 이제 이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대신 인플레를 또 잡아야 됩니다. 인플레 잡기 위해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막아야 되거든요.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자연스럽게 떨어질 거고 그다음에 식료품에 대한 이 상승 압박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흑해에 대한 부분 휴전 합의를 했는데도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말만 휴전을 한 거지 아주 공세를 세게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참다가 푸틴에게 매우 화가 났다. 러시아산 석유에 25% 2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쟁 빨리 끝내라. 휴전해라. 라고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 이제 푸틴만 유리한 상황이 되었거든요. 푸틴이 시간이 끌면 끌수록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저렇게 극단적으로 움직일수록 점점 전 세계에 대해서 고립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 입장을 본인이 지금 까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승부수를 걸었던 것이 지금 아주 불리하게 흘러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전쟁 구도가 장기화되면 계속 물가에 대한 상승 압박을 줄 거고, 트럼프의 이 압박하는 카드를 점점 강하게 할수록 이제 이 관세에 대한 압박으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고, 세계에 대한 소비가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탈세계화가 되면서 이제 무역에 대한 이 질서가 완전히 바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이제 이 물가에 대한 유동 흐름이 막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점점 오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되고 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결국에는 상호관세를 또 부과하겠다라고 합니다. 네, 상호관세를 지금 모든 국가에다가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말만 상호관세지 거의 뭐 보편관세라고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 20%까지도 부과할 수 있다. 4월 2일이죠. 4월 1일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 4월 1일이라서 4월 1일부터 그 관세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고요.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편관세를 당하는 입장에서 특히 유럽이 최근에 움직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리가르드 ECB 총재가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유럽의 독립의 계기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는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금융과 IT 분야에서도 독립을 이뤄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의존을 하니까 우리 가만히 있는 우리를 계속 볼모로 협상을 시도를 하고 점점 이 압박을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만의 자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립화를 해야 되고, 유럽끼리 똘똘 뭉치자, 이러한 세계화로 탈세계화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결코 지금 전 세계 성장에는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시장에 대한 압박감이 커질 거고요. 저렇게 이제 유럽이 단순히 우리끼리 똘똘 뭉치자라고 하는 얘기가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미국의 채권의 수요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 채권을 누군가는 사줘야 됩니다. 근데 미국 채권을 이제는 더 이상 사지 않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 부채가 돌아오는 그 7월 정도, 8월 정도에 상당히 크게 시장이 위기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관세에 의해서 소비 심리가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위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진짜 위기는 미국의 부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그 부채에 대한 폭탄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칼춤을 추는 거고요. 진짜 목표는 7월, 8월 정도 하반기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잘 해결이 되느냐, 아니면 정말 도화선에 불이 붙어서 터지느냐, 그게 문제가 될 거고요. 터지는 순간 이제는 뭐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몇 달 남지 않았고요. 그 몇 달 동안에 이 증시에 대한 흐름이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겠죠. 떨어졌다가 또 뭐 트럼프가 관세를 덜 부과했다 이렇게 하면 또 올라갔다가, 혹시 휴전을 하면 또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저점을 낮춰갈 수 있고요. 결정적인 순간 큰 것이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의해서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았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900원 하락해서 3.7% 하락했고요. 23,45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뭐 코스피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버틸 수 없는 장이었고요. 계속 뭐 하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도 430만 주로 뭐 계속 줄어있는 채로 진행이 되고요. 전형적으로 거래를 줄이면서 하락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씩 매일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증시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박스권을 만든 이유가 지금에서야 드러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공매도가 재개되었죠. 3월 31일. 그래서 이때부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의도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정말 힘겹게 올라갔던 그런 3만원대를 딱 한 번 찍고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 되었고요.
하필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강해지면서 이러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이 패턴이 상당히 지금 2021년대와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증시가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기 시작했던 때와 상당히 유사하다. 횡보 흐름을 만든 뒤에 공매도가 재개되던 그 시점과 이 차트 그림이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조정세가 좀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영 떨어져서 못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안정화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고요. 그게 뭐 어디까지 떨어졌다, 어디까지 지지라인을 만들고 이렇게 할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는 지금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고요. 앞으로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증시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 경고음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사실 기술적으로 무엇을 분석하든 간에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증시의 흐름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자 수급입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5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57만 주. 하지만 57만 주 매수가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이 매도 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는 움직이고 있고요. 최근에 대차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했기 때문에 이 매수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는 올바르게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아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지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다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사실 보험, 투신, 연기금 모두 매도했고요. 사모펀드도 매도하면서 전반적으로 다 매도를 했습니다.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있었고요. 특별하게 수급 입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은 없었습니다. 자, 이제 거래가 재개되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입니다. 잔고는 21만 주 오늘 이제 이렇게 실제 거래가 되었고요. 잔고는 25만 주 동일합니다. 근데 이거는 3월 27일 기준이고요. 오늘 공매도가 거래 재개되자마자 전체 거래 21만 주를 거래를 했습니다.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거래량이 209만 주, 그 다음에 여기는 KRX에서는 430만 주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 뭐 분산이 되어서 좀 헷갈리긴 하네요. 그래서 일단 430만 주 중에 20만 주 정도 되었기 때문에 공매도 거래가 한 5%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공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도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차 잔고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합산해서 나오네요. 630만 주로 대체 거래소와 합산해서 640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전체 거래량은 640만 주. 그 다음에 시간 외에 이제 NXT에서 거래되는 것도 조금 더 하락해서 23,250원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차 잔고는 오늘 체결이 33만 8천 주, 상환이 1,800주로 뭐 사실 크게 변화 없었고요. 잔고는 2,200만 주로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차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이 추세 자체가 뭔가 움직임이 좋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특히 주가가 눌러지면서 대차 잔고가 역으로 늘어난다라는 이 움직임이 공매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필 이 공매도가 재개되는 그 시점이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을 때 재개가 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지금 이제 하락으로 집중이 되는 모습이어서 안타깝습니다. 거래원을 한번 볼까요? 거래원은 오늘 뭐 외국계에서는 UBS, JP모건이 매수를 했습니다. 요거로 이제 매수를 하긴 했는데 사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제 외국인 증권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도 계속 보겠습니다. 추적 물량은 57만 주에서 당일 57만 주 플러스로 잡혔고요. 전날도 90만 주 플러스로 잡히면서 이렇게 두 번 다 매수로 잡히면서 24% 지금 지분은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을 위해서 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대차 거래가 늘어나면서 늘어난 이 수량인지
이러한 것들을 좀 구분하기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조금 더 이제 며칠 두고 보면서 이 보유율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오래전에 공매도 잔고와 그 다음에 주가와의 비교 관계 그래프를 그렸듯이 조금 더 데이터가 쌓이면 공매도와 직접적인 주가와의 관계를 또 한번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공매도의 이 흐름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주기적으로 반복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났는지 볼 거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증시에 대한 거시적인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고요. 코스피 전체가 눌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회복되었을 때는 이제 좀 실적주 위주로, 그다음에 성장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 반등을 강하게 하겠지만 이 증시에 대한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결될지 아니면 이게 길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기간에 조정세가 좀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남은 기간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종목에 대한 소식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퍼주기 논란 불거진 K원전, 체코원전 수주 절반의 성공, 이런 이제 소식입니다. 참 이게 느낌 때문일까요? 하필 공매도가 딱 시작되자마자 이러한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좋은 내용이 아니죠. 근데 일단은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원이 올해 1월 16일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타결한 지식재산권 협상에서 원전 수출 프로젝트당 1억 5천만 달러, 약 2,200억 원의 IP 사용료 지급과 8억 달러, 1조 2천억 가까이의 일감 보장을 약속했다. 수출 프로젝트당이죠. 그래서 체코 두코바니만 해도 2,200억 지금 로열티로 줘야 되고요. 그거 말고도 지금 1조 2천억 원의 일감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 상당히 좀 크게 양보한 거 아니냐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프로젝트 당이기 때문에 폴란드 원전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사우디, 그 다음에 UAE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수출을 할 때마다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에 IP 비용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감을 계속 나눠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웨스팅하우스에 건설 일감을 주지는 않을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그 기자재 관련 일감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 기자재 일감을 뺏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감이 좀 겹치는 상황이라서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인식할지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생각보다 좀 크게 지금 양보를 한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양보를 하고 그럼 과연 무엇을 얻었느냐가 중요한데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금 유럽 원전에서 시장에서 철수를 하는 대신 최근에 현대건설과 웨스팅하우스가 같이 시장을 진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그렇게 점 찍어서 딱 들어가는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아마 같이 진출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도 좀 같이 언급이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요. 일단 지금 현재 이 내용은 IP 지재권 합의가 조금 이제 불리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얻어간 거 대신 과연 무엇을 줄 것이냐,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에다가 무엇을 수혜로 줄 것이냐. 일단은 첫 번째는 현대건설이 같이 들어가게 된 거고, 이제 기자재 같은 거를 웨스팅하우스가 다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주기기를 누구에게 줄 거냐, 그게 두산에너빌리티라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 기자재에 대한 확실한 계약이 나온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제 불확실성의 기사가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지금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제가 우려하던 상황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의 소스를 알고 있는데 꼭 이렇게 불확실성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거를 부풀려서 이렇게 언급을 하거나 이제 꽁꽁 숨겨놨다가 주가 떨어뜨리기 위한 이 효과로 이렇게 퍼뜨리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저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요. 딱 이제 오픈이 된 타이밍이 공교롭게도 공매도가 재개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우려했던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우스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선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야 되고 그것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본계약이 계속 밀리고 있죠. 근데 다행히도 체코 원전에 대한 이 자국 기업 참여율이 50%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두코바니 원전을 지금 이제 30%까지 확보하면 계약하겠다라고 체코 현재 산업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후 60%까지 늘릴 거다. 그래서 야당의 50% 요구는 일축을 했고 요거를 이제 60%까지 늘리는 대신 30%가 되면 바로 계약은 할 거다. 그래서 이번 이 임기에 계약을 마치겠다라는 뜻을 내비쳤고요. 이렇게 차질 없이 된다면 4월 중에는 계약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계속 만약에 늘어진다면 이게 좀 애매해지는 상황이 이제 체코도 새로운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계속 시간을 끌어서 본인들의 주도권 하에 계속 유리하게 끌어가면서 이 계약을 늦추는 것이 체코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면 우리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4월 달에는 본계약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이제 계속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당히 지금 하필 상황들이 이렇게 꼬여버리니 그때 또 공매도가 재개되어 버리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인 원자력에 대한 부흥은 여전히 힘을 받고 있고요. 독일도 지금 다시 원자력에 대한 재가동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원전이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탈세계화가 진행되는 만큼 이 원자력이라는 에너지가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에너지도 의존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에게 금융도 의존해서는 안 되고 계속 이제 나의 힘을 길러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게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이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확대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계속 내부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웨덴도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 법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고요. 이제 3월 27일에 신규 원전 건설의 자금 조달 계획을 담은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 그래서 2045년까지 대형 원전 10기 상당의 설비 가동 목표를 하고 있고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수원이 스웨덴에서 빠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현대건설이 스웨덴 시장을 노리고 있고 SMR 시장도 한수원이 또 스웨덴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이 원전 시장이 커지는 것은 그래도 아직 괜찮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아까 뭐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지재권에 대해서 우리가 불리하게 합의한 것 외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에게 어떤 걸 줄 거냐에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해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원전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새로운 소식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익 IPS라고 하는 기업과 반도체 3D 프린팅에 대한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규모는 뭐 2조 원이 이제 뭐 2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 규모가 2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2032년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이 멀리 있긴 합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금속 적층 제조 기술을 한다. 반도체에 이제 금속 적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갖는 이제 원익 IPS라는 것이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과 협력해서 이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니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3D 프린팅 기술이 많이 주목이 되어 왔었고요. 지금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항공 엔진 쪽에도 저 3D 프린팅 기술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계속 키워간다면 향후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새로운 비전으로 또 한번 나타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는 가스터빈, 그 다음에 SMR 관련 대형 원전, 해상 풍력 이런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 다음 프로젝트들이 또
성장성으로 다가와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3D 프린팅이기 때문에 또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뭐 이렇게 기대가 되는 시장이 있고 기술이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디에 있냐? 코스피에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환율이 1475원 정도의 아주 역사적인 고점이 있는 상황이다. 환율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떨어지는 그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는 과연 코스피에 유입이 될 건가? 아니죠.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코스피의 위기가 지금 찾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치는 있지만 코스피 전체가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비유를 들자면 제가 정말 맛있는 이 맛집의 사장이라고 합시다. 근데 사장인데 이 사장이 서울 중심에 제가 음식점을 내는 것과 그 다음에 어디 산 중턱, 시골 산 중턱에다가 음식점을 내는 것과 완전 차이가 다릅니다. 결국에는 이 음식점이 들어가 있는 이 주변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건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코스피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스피의 상황을 보게 되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지금 상황이 산 중턱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게 시장 가치가 떨어질수록 두산 에너빌리티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코스피의 하락에 대한 이유는 계속 제가 설명드렸고요. 일요일에 정리했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쭉 다 보시면 지금 코스피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특히 미국 중심의 위기가 느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이 안정화되면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이 부각될 거고요. 주가는 또 금방 회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단기간에 혹은 단기간이 아닐 수도 있죠. 계속 이 증시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처럼 시장의 리스크를 설명드리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